알카드라스는 드랙이나 더락으로도 불리는 샌프란시스코만 한가운데 있는 무인도입니다. 원래는 1848년 스페인으로부터 미국이 샌프란시스코를 장악했을 때 방어를 위해 건설되었지만 이후 남북 전쟁 중에는 반란군을 투옥하는 용도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감옥으로서의 전성기는 약 100년 후인 1930년대의 요새화와 신축 건물 증축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알카드라스가 유명해진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알 카포네와 민건 켈리를 비롯한 수많은 죄수들이 수감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기에 알카드라스의 관대한 수용소는 점점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태평양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감옥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탈옥 시도는 극히 드물었으며 탈옥을 시도한 죄수들은 거의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조차도 차가운 만의 물에서 얼어 죽거나 익사하는 등 목숨을 잃었습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잠시 후에 언급할 세 남자는 이전의 모든 경험을 뛰어넘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탈출 시도 중 하나를 감행했습니다. 자, 이제 주인공 프랭크 모니스를 소개합니다. 그는 매우 높은 IQ로 유명하며 세계 상위 2%에 속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은행 강도 등 절도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한 끝에 그는 1960년 1월 역사상 누구도 탈출에 성공한 적 없는 알카트라즈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프랭크는 11살 때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13살에 범죄를 저질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절도범인 그는 무장 강도와 마약 밀매 등으로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수감된 곳은 알카트라즈였으며 그곳에서 은행 강도죄로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습니다. 프랭크의 공범인 앵글린 형제, 존과 클라렌스는 농장 노동자 집안 출신입니다. 그들은 14살 때 처음 범죄를 저질렀고 그 후로 은행 강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엘라베마에서 체포되어 3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후 그들은 애틀랜타 교도소에서 친구를 잠깐 만나고 돌아올게라며 여러 차례 탈옥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1960년과 1961년에 1년 간격으로 알카드라스 교도소로 이감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한 명인 앨런 예스트는 뉴욕 출신의 절도범이었습니다. 그는 애틀랜타 교도소에서의 모험이 시작되기 전에도 20번 넘게 체포된 전력이 있었고 갱생하기는커녕 결국 자동차 절도 혐의로 체포되어 애틀랜타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감자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여러 교도소를 전전하며 탈옥을 반복했고 결국 1957년 알카드라스 교도소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두 30대인 이들은 우연히 인접한 감방에 수감되었고 짐작하시겠지만 이들은 평생을 범죄와 탈옥에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차례 탈옥을 시도했던 이 4명의 오랜 친구들이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알카드라스 감옥에서 어떻게든 탈출하는 것이었습니다. 1961년 프랭크가 이끄는 이들은 탈출 계획을 세웠고 감옥 안의 모든 빈 공간을 탐색하기 시작했으니 그들은 유용할 만한 모든 것을 모으기 시작했고 사실상 6개월 동안 교도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연구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식당에서 가져온 숟가락과 포크, 작업장에서 고장 나거나 사용하지 않는 톱, 심지어 나중에는 고장난 진공 청소기로 직접 만든 드릴까지 벽에 구멍을 뚫을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만든 도구를 이용해 체계적으로 감방 세면대 아래 환기구를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교도소에 매일 음악 시간에 발견한 아코디언을 연주하며 이미 시끄러운 환경을 더욱 소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러면서도 직접 만든 드릴로 환기구를 넓히는 작업을 서둘렀다. 작업이 끝나면 어떻게든 벽에 난 구멍을 감추고 다음 작업 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행동했다. 시간이 흘러 4개의 감방에 난 구멍이 사람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커졌을 때 그들은 감방 벽 뒤에서 파이프를 발견했다. 그들은 버려진 복도에 도착했고
그곳에 파이프를 타고 감방 꼭대기 층으로 올라가 빈 바닥으로 내려가 작업 공간을 만들었다. 그곳을 그들은 작업장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이 작업장에서 그들은 탈출에 사용할 수제 고무보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음악 영화에서 보는 것과는 달리 알카드라즈 교도소의 모든 죄수들은 이 탈출 계획을 알고 있었고, 다른 죄수들은 탈출이 성공할지 여부를 지켜보기 위해 재료를 공급하며 그들을 돕기 시작했다. 팀원들은 위층 작업실에서 탈출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화장지, 비누, 치약, 그리고 잔해의 먼지를 이용해 자신들의 모습을 본뜬 마네킹을 만들어 침대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마네킹에는 머리만 있었는데 그들은 교도소 이발사, 같은 수감자에게서 머리카락을 얻어 더욱 사실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밤에도 편안하게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의 도움은 이발사의 머리카락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심벌이 넘는 우비도 찾아냈습니다. 교도소에서 발견한 인기 잡지 메카닉스의 생존 특집호를 활용하여 이 우비들을 보트와 구명조끼로 개조했습니다. 또한 다른 잡지에서 항해 위험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1960년대처럼 정보가 부족했던 시대에는 매우 귀중한 정보였습니다. 그들은 수감자들에게서 얻은 실리콘을 녹여 감방 뒤 복도에 있는 온수 파이프의 열을 이용해 접착했습니다. 그들은 가로 약 180cm, 세로 약 420cm 크기의 원시적인 고무보트를 준비했고, 주워 모은 폐목재로 노를 만든 팀원들은 이제 출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작업장 측면에서 지붕 위 환기구로 올라가 자신들이 통과할 수 있을 만큼 큰 프로펠러의 볼트를 풀어 모든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한 이 준비 과정은 6개월이나 걸렸고 수많은 난관을 겪었지만 결국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1962년 6월 11일 밤, 팀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방법으로 만든 마네킹 머리를 침대 위에 올려놓고 담요 아래에 베개를 넣어 마네킹이 완전한 사람처럼 보이게 한 다음 환기구에 만든 구멍을 통해 뒤쪽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팀원 중 한 명에게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앨런은 며칠 전 환기구에 뚫어놓은 구멍이 너무 크고 눈에 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시멘트로 구멍을 조금 더 다듬어 보이지 않게 만들었다. 하지만 탈출 당일 밤 구멍 앞에 격자를 들어 올렸을 때 그는 큰 충격을 받았다. 시멘트로 다듬어 놓은 구멍의 모양이. 시멘트는 며칠 동안 굳지 않았고, 아니 지나갈 수 있는 틈은 사라졌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떠나서 안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앨런은 다른 사람들이 복도에서 지붕 위에 프로펠러로 올라가는 동안 들키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틈을 넓히려고 했었다. 그마저도 실패했다. 이미 프로펠러 나사를 제거한 다른 팀원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고, 애네는 자신의 실수 때문에 탈출이 꿈에 불과했음을 깨닫고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그동안 팀원들은 도구와 부츠를 이용해 부엌 파이프를 잡고 지붕에서 15m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왔다. 그 후 부츠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3.7m 높이의 철조망 2개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교도소 감시탑과 탐조 등의 불빛이 닿지 않는 섬의 북동쪽 해안으로 가서 예전에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사용했던 아코디언을 이번에는 그 탄성을 이용해 보트를 부풀렸다. 계획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는 듯했지만 죄수들은 진짜 문제는 벽과 울타리를 넘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태평양 바닷물에서 살아남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다행히 그들은 보트를 부풀릴 수 있었고, 조사관들의 추산에 따르면 밤 10시경 엔젤 아일랜드를 향해 출항했습니다. 프랭크, 존, 그리고 클라렌스는 아무도 탈출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악명 높은 알카드라즈 감옥에서 그들의 원시적인 보트와 완벽한 계획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차가운 바닷물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살아남고 잡히지 않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공식적으로 다시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만들어낸 성공적인 모형 덕분에 그들의 실종은 다음날 아침까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경비원들은 세 남자가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죄수라고 생각했던 마네킹 하나가 호출에 응답하지 않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네킹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자마자 경보가 울렸고 대규모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10일 동안 공중, 해상, 육상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수색이 진행되었지만 세 남자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탈출했던 것입니다. 3일 후인 6월 14일, 해안 경비대원들은 엔젤 아일랜드 남쪽 해안에서 약 180m 떨어진 해상에서 떠다니는 노를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한 지역 어부가 비닐봉지에 쌓인 지갑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엔젤 형제들의 친척과 친구들의 이름, 주소,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수색팀의 보트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되는 우비 조각들이 골든 게이트 브리지 근처에서 발견되었고, 마지막으로 6월에는 알카드라스 해안에서 4,550m 떨어진 해상에서 바람이 빠진 수제 구명조끼가 발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이것들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시신이나 다른 구체적인 단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FBI와 알카드라스 교도소 측은 그들이 사망했다는 어떤 징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차가운 태평양을 고무보트로 건너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팀원들이 익사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득력 있는 설명이 아니었고, 악명 높았던 알카드라스 교도소는 높은 운영 비용 때문에 결국 폐쇄되었습니다. 자신의 실수로 탈출에 실패한 앨런은 형량 감면을 조건으로 FBI와 전체 계획을 공개하는 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설명한 계획의 일부를 제외하고 팀의 다음 목표는 차를 훔쳐 해안에 상륙한 후 탈출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 후 엔젤 아일랜드에서 3명의 남자가 탄돈한 차량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차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FBI는 그 신고를 사건 파일에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가사의한 사건은 1979년 FBI에 의해 종결되어 경찰에 이관되었고, 수감자들은 사망 선고를 받았지만 수년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앵글린 형제 중 유일하게 수감되지 않은 로버트는 2010년 임종 직전 1963년부터 1990년대까지 도피 중인 형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2018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FBI는 존 앵글린이 쓴 편지가 2013년 샌프란시스코 경찰서에 도착했음을 확인했습니다. 편지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존 앵글린입니다. 1962년 6월, 제 형 클라렌스와 저는 프랭크 모리스와 함께 알카드라즈 교도소를 탈출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매우 어려운 탈출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우리 일행 중 프랭크는 2008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망하여 다른 이름으로 매장되었습니다. 제 형 클라렌스는 3년 전 암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83세이며 형처럼 저도 암에 걸렸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만약 제 치료비를 지원해 주신다면 저는 자수하고 모든 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 제 치료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FBI는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5년 후인 2018년에야 이 편지의 도착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텔레비전에 나와 그러한 진술이나 호소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알카드라즈 감옥에서 탈출에 성공한 3명의 전설적인 남자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탈출 후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유튜브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